119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전유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2월 첫째 주 KBL 룸메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선정 측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DJ 워렌님이 현재 SK가 4강 직행 프로에서 우승까지 가려면 최준용의 득점에서 스텝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비에서 잘해주고 발바닥이 100%가 아닌 건 알지만 아이솔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 정확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그 LG와 주중에 명승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정말 승부처에서 이제 수비전 끝에 클러치 득점 주고받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때 SK가 보면은 그 피스트라고 주먹 딱 쥐면은 이제 더블 스크린 쓰는 패턴을 씁니다. 김선영이 그렇죠. 핸들러하고 최준용 원희가 그 스크린하는 패턴을 계속 쓰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읽히면서 그렇죠. 예, 막히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승부처에서 최준용이 미스매치 활용한다든지 1대1을 한다든지 포스트 득점은 이런 것들이 약간만 사실 가미가 돼도 되게 상대 입장에서 위협적일 텐데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좀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경기에서 최준용 선수가 전반에 무득점 했었고 뭐 승부처에서 3점슛 2개를 이제 넣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최준용 선수의 그런 이제 득점이 상시적으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어떤 SK의 공격 루트가 좀 단순화하다는 측면 거기에서 이제 김선영 선수 부담감이 좀 가중되면서 승부처에서 실책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기 흐름에서 어떤 많은 영향을 좀 미쳤다. LG에게 17점차 리드를 잡다가 역전패를 당한 그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포비 아마 개선이 좀 될 것 같고 최영 선수 이제 잔부상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성킴님이 기자님들 KG 스펠맨 한 게 진짜 너무 공감됩니다. 3점 라인에서 안으로 안 들어가고 슛 난사하는 거 KGC 풀업에서 또 작년처럼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KGC가 플롭에서 여전히 가장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스펠맨의 그 공격 비중을 좀 조정하는 거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이 스펠맨의 어떤 성향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에 또 좋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졌는데 이게 좀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참 재밌는 게 얘기를 들어보면 코트 안에서는 굉장히 좀 흥분도 잘하고 이런데 네. 코트 밖에서는 또 약간 되게 자책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KGC 코칭 스태프와 미팅도 좀 가지고 뭐 그랬었다고 하는데 왜냐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네. 안 좋은 날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안 들어가니까 자책을 엄청 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게 KGC가 입장에서 봤을 때 스펠맨 개인이 이게 조정이 안 된다면 시스템적으로 뭔가 조금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선수에게 너 골밑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KGC가 앞으로 조금 남은 시즌 관건이 아닐까. 지금 계속 다시 연승 달리면서 계속 아슬아슬한 승리 챙기면서 또 1위 격차 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KGC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강하다. 다는 이제 그 모션 오펜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모션 오펜스를 사용하는 어떤 배경이 식스맨 측이 좀 얇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서 뭔가 이제 공헌을 하고 거기에서 식스맨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단 여기서 부작용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살짝 날리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스펠맨 쪽으로 좀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그런 이제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구조적인 어떤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이동환 기자 말에 대해서는 전 100% 동의를 하고 아마 김사식 감독이 그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 과연 KGC가 어떻게 좀 변화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지금도 우승 가능성이 이제 높긴 하지만 그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KGC의 우승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골덴님이 전상현 선수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고 과한 비난을 삼가기 바란다면 이미 벌어진 장면을 다시 해석하기보다는 전상현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서 쭉 이제 조금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전성현의 어떤 그 사건 정성월 사건에 대해서 다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댓글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비판을 좀 받긴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의 말에도 공감이 갑니다. 분명히 전성현 선수가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맞다. 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전성현 선수 말을 들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정성원 선수 말을 들어봐야 되고 저희가 그걸 나름의 어떤 객관화 시켜서 저희 입장을 말씀을 갖다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전성현 선수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이 부분은 뭐 말씀드릴 나위가 없는 거죠. 맞는 말씀이시고
단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인데 전세현 선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삿대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뒤에서 이제 민게 고의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악질적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한 가한 어떤 비판이 좀 있었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양측의 말을 들어보고 좀 더 이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고 맞는 말씀이 굉장히 좀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리 누나님이 KBO V리그도 오심한 심판들 조치를 취하는데 네. KBL은 선수들 플라핑만 잡고 심판들 오심은 좋지 않았나요? 이번 시즌에 유달리 오심이 많아지고 판정도 일관적이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판단이 좀 이제 불투명한 게 뭐냐면 뭐 결정적 오심을 하면 내부적인 어떤 징계라든가 뭐 출전 정지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KBL에서.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 밖으로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심판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그냥 쑥닥쑥닥 처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 좀 발전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오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판정 기준의 문제가 생기는 거. 판정 기준이 계속적으로 좀 뭐랄까 일관되지 않은 느낌은 계속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면 훨씬 더 선수들이나 팬 여러분들한테 심판진의 어떤 신뢰도가 높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그 비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저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또 심판부가 굉장히 좀 폐쇄적인 네. 느낌이 들어요. 저 네. 최근 한 몇 년 전만 해도 다시 조금 약간 소통을 하려고 하고 사실 네, 그렇죠. 심판 설명회를 열고 이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 네. 뭐 그날 경기에 그러면은 구단에서 이 부분에서 문의라면 거기에서만 이제 답변을 하지 뭐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해명을 한다거나 네. 인정을 한다거나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저희가 또 NBA랑 또 비교를 하면 NBA는 이제 그 2분 리포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심에 대해서 사실 뭐 그쪽에서는 또 이거 인정만 하고 끝난다 뭐 이런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오픈 마인드로 그냥 인정을 하고 소통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KBL은 사실 그 부분에서도 일단 감추고 감싸고 사실은 조용조용하게 끝내려고 하고 사실 이게 사실 저는 이렇게 하면 더 덧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당연하죠. 지금 어떤 네. 시대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적합한 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감추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묻어가는 것보다는 오픈하고 왜냐면 선수들도 이름 걸고 농구하잖아요. 그렇죠. 욕 먹고 칭찬받고 하잖아요. 심판도 저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뭐 이제 의견 이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동의를 못하면 저희도 욕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 프로란 다 그런 것이고 저는 심판들도 그 부분에서 뭐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고 또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그 결정적인 어떤 오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 NBA 같은 경우에도 르브론 제임스가 막판 레이업을 이제 테이텀이 완전히 쳤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NBA에서는 이번 리포트에서 오심이었다. 딱 인정하라고 가잖아요. 물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서는 그냥 인정만 하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 정도가 최선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SK 얘기를 하면서 김세영 선수 47점 훌륭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왜 김세영 선수 그 3점 파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냐 그랬을 때 그게 굉장히 결정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 드린 거고 그 3점 파울이 만자라고 하는 그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오심이었다고 단언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적인 동작이 그렇고 그거는 SK 내부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좀 심어주지 말아야 되고 팬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SK 팬들은 이제 그 오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은 그건 완전 오심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팩트에 기반이 안 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투명하게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1승 2패 주간 성적 거뒀습니다. 네. 그 이제 13연패 탈출을 했는데 여전히 뭐 이제 최하위이고 지금 약간 뭐랄까 위에 팀들을 좀 추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악재가 겹쳤습니다. 지금 네. 새 외국 선수, 교체 외국 선수 다리 윌리스가 손목 부상으로 당분간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다리 윌리스 선수는 득점력 굉장히 좋은 선수고 내외곽에서 이제 팀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 근데 이제 여기서 부작용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이정현과 김시래의 어떤 컨디션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윌리스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공격 의존도가 굉장히 좀 심해진 그런 부분이 있고 수비에서 이 선수가 이제 포스트 수비는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의 어떤 수비가 약화되면서 다리 윌리스의 어떤 공격력을 믿고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어떤 수비력이 좀 좋아지지 않으면서 다실점하는 경우가 많았고 반면에 이제 공격은 윌리스가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득점력이 완전히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 삼성이 고전을 많이 했거든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근데 이 선수마저 빠졌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은희석 감독님이 그 KT전 앞두고 진짜 지금 부상 지긋지긋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이번 시즌에 삼성이 부상 이슈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제 선수 등록 마감 시한 앞두고 김승원 영입하면서 빅맨진에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보강을 했고 연패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전력이 좀 현실적으로 좀 좋진 않지만 이 팀이 뭐 고춧가루 부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나 좀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다음 시즌 향해서 좀 발전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냐 봤을 때 이것도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이원석 선수도 지금 좀 이탈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프런트 코트 자원이 사실 많지가 않다 때문에 빅맨 김승원 선수하고 이제 전영준 선수가 트레이드를 했죠. 이것도 이제 SK가 김승원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 이제 트레이드까지 감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력에서의 어떤 그 강력한 상승 뭐 요소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또 하나 또 악재가 뭐냐면 또 아시아 쿼터가 또 다시 실패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일이 그 선수 등록 마감 기한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또 이제 트레이드 마감 기한인 동시에 필리핀 아시아 쿼터 선수 영입 마감 기한이 했는데 그 이제 저스틴 발타자르 그러니까 삼성이 영입을 하려고 했던 이 선수가 결국에는 노쇼로 이제 영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에이전트랑도 미국 쪽 에이전트랑도 연락이 끊기면서 아예 이제 계약이 파기됐고 이게 이제 향후에 이 선수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징계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삼성이 가장 좀 기대를 모았던 게 아시아 쿼터였고 윌리엄 나바로 굉장히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가 가세하면서 뭐 윙맨 자원의 약점을 없애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필리핀 농구협회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일단 불발이 됐고 그다음에 크리스찬 데이비드 선수도 부상으로 낙마를 한 상태에서 강력한 빅맨 자원 이제 발타자르를 영입을 하려고 했지만 노쇼. 노쇼는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좀 심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필리핀 쪽과 이제 하는 게 그런 쪽에서 뭐 에이전트 중간에 통해서 해야 되고 연락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이제 항상 불안감을 좀 안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 갑자기 확 뭐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고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이거는 이 선수는 진짜 약간 기본적인 뭐 삼성적인 말대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은 하고 악질이죠. 이거.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여기 자막에 띄워드리겠지만 그 이제 두바이컵 대회 출전 가지고도 조금 이제 말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이 시즌 전에 구상했던 게 백코트진은 김시래, 이정현. 이제 어떤 베테랑 좀 노련하고 경기 운영력이 있는 선수로 구성하고 프론트 코트 쪽은 외국 선수 영입하고 이원석 성장시키고 여기에 필리핀 아시아 쿼터 딱 포워드 쪽에 배치를 하면서 뭔가 구성을 짜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백코트진은 부상과 어떤 이제 노쇠화와 경기력 기복, 프런트 코트진은 여기도 부상에다가 아시아 쿼터 선수 합류 불발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계획이 좀 무너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지금은 이제 또 다음 시즌 데뷔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다음 시즌 데뷔를 해야 되고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동엽이나 뭐 이효연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좋은 이제 성장세를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백코트진의 어떤 다양한 옵션은 개발을 했다. 단 이제 그것만은 좀 많이 부족하고
다음 시즌 어떻게 좀 구성을 할지 이 부분을 이제 이번 시즌 이제 경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현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 주간 성적 1승 1패고요. 현재 어쨌든 6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팀이 이승현이 빠진 상황에서 연패가 길어지면서 굉장히 위기를 겪다가 이제 이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캐롯과 2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고요. 박재현과 김진용을 넘기고 이종현을 받아오면서 이종현이 다시 또 이제 이승현과 한솥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제 경기 출전해서 이제 팀 승리를 또 이제 견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캐롯이 사실 이종현 카드를 계속적으로 만지작 거렸어요. 그랬는데 실제적인 이제 캐롯은 이제 스몰 라인업 전성현, 이정현 그리고 디디 로슨 그렇죠. 이 세 선수를 중심으로 한 스몰 라인업. 게다가 이제 김승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맨을 활용을 하긴 하는데 활용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정현이 완벽하게 부활하면 거기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정현 선수도 많이 이제 좀 기복이 있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KCC는 지금 빅맨 자원 자체가 한계점에 달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승현 선수가 없고 김상규 선수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정현이라도 있으면 라그나의 좀 낮아진 높이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자원.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골밑에서의 어떤 수비 강화 이게 좀 필요한 게 KCC는 외곽 자원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골밑에서의 어떤 그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사실 라그나 이승현이 메웠고 골밑의 어떤 수비를 이승현 선수가 좀 많이 전담을 했었죠. 라그나 선수가 노세가 되면서 근데 이승현 선수까지 빠지면서 여기에 대한 구멍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주영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캐럿보다는 KCC에서 이종현 선수가 좀 더 유의미한 그런 활약을 할 가능성은 높다. 그런 네.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님과 전창희 감독님은 그 성향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김승희 감독님은 일단 진짜 어떤 지금 캐롯이 가진 자원 한계 안에서 극대한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스페이싱 중심의 3점 농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원래 네. 사실 KGC 시절부터 또 그랬었죠. 슛이 되는 선수를 선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전창희 감독님 어쨌든 이 인사이드의 어떤 공고함을 중요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마침 지금 KCC가 지금 부상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빅맨진이 거의 뭐 무너져 있고 또 전창희 감독님이 그 주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 보면은 확실히 우리랑 비교하면은 그 포워드 라인의 빅맨 라인이 확실히 높다.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가 되게 버겁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누누이 지적했던 가드가 너무 많고 사이즈가 너무 작고 스몰 라인업의 어떤 한계. 예. 사실 뭐 190대라도 좀 많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창희 감독님도 좀 버겁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결국 이종현 영입은 사실 이게 이종현 영입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종현의 현재의 어떤 기량을 봤을 땐 다만 그 KCC가 가져온 고민을 어느 정도 조금 풀어주면서 조금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현 선수에게는 이제 라스트 찬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종현 선수 그러면 정말 대형 유명주였고 이게 그 상징적인 장면이 현대모비스가 1순위를 막 기적적으로 뽑으면서 그 유작 감독이 굉장히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완전히 환호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뭐 야 이 선수가 한 10년 동안 KBL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다. 김정규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그렇죠. 받았었죠. 실제적으로 농구 센스라든가 어떤 블록슛 능력 그리고 그 어떤 그 실속적인 부분에서는 수비는 이종현 선수가 낫다는 평가를 받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부상이 있었었고 사실 고려대 시절에 성장세가 좀 더 가중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 얼리로 나왔어야 됐어요. 맞아요. 예. 나왔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발목을 좀 잡히면서 프로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니까 급추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이종현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주변에서는 재능에 비해서 노력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합니다.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심리적인 어떤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현 선수를 뭐 진영처럼 그렇게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KCC에서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롯이 굉장히 거친 농구를 한다면 KCC는 좀 더 계산적이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포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구를 하기 때문에 이종현에게 지금 부활의 장소로는 KCC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이종현 선수가 여기에서 좀 뭐랄까 반등의 어떤 기틀을 정말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KCC가 지금 이제 이승현이
복귀할 때까지 좀 버티기 작전을 하면서 네. 계속 6강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DB도 있고 KT도 있고 거의 지금 세 팀이 6강 마지막 자리 놓고 경쟁하는 그림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이종현 정도는 버티기 카드로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승현이 복귀하고 KCC가 지금 이제 계속 외국 선수 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어떤 선수가 오든 이종현이 로테이션 폭 안에 들어가 있다면 사실은 그 이제 빅맨즈 운영의 어떤 다양성도 늘어나는 거겠죠. 예, 그런 그렇죠. 부분이 좀 메리트입니다만 결국에는 이종현 스스로가 또 증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벌써 이제 94년생이기 때문에 네. 올해로 이제 벌써 30이 네. 되고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직 굉장히 좀 뭐랄까 벽을 못 뚫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상이나 불운도 있었지만 그래서 본인이 진짜 뭐 친형처럼 따르는 본인의 말대로 이승현이 있는 만큼 진짜 와신 상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회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좀 좋은 건 또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제 KCC가 외국인 선수 교체를 얘기는 하고 있어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유력한 선수가 있었는데 불발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론데 홀리스 제퍼슨 선수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이종현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거나가 나가고 제퍼슨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선수가 사실 꼬미세 어떤 지키는 힘 이런 부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죠. 이종현 선수가 같이 뛰면서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LG가 단테 커닝햄과 김준일 조합을 사용하는 것처럼 KCC가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승현까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라거나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트리플 포스트가 되기 때문에 골 밑에서 어떤 혼란함이 있지만 만약에 호리스 제퍼슨 같은 이제 포워드형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포지션 중복이 없어질 수 있고 이종현의 어떤 수비 능력이 극도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전천희 감독 이런 부분 잘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종현 선수는 정말 KCC에서 뭔가 이제 그 정말 뼈를 깎는 그렇죠. 예. 정말 칼을 갈아야죠. 예, 정말 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아마 나름의 노력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네. 잘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GC 주간 성적 3승입니다. 다시 네. 연승 달리면서 지금 1위 자리가 잠깐 아슬했다가 다시 좀 이제 여유를 가지게 됐고 지금 어쨌든 이 팀이 계속 접전이에요. 어떤 팀과에도 어떤 상대가 뭐 강호든 약자든 접전이고 결국에는 이기고 1위를 지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현장에서는 진짜 신기하다. 그러다 한번 사실 질 수도 있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걸 다 잡고 결국엔 1위 하는 게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 이 접전에 강한 게 강점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약점이죠. 불안한 건지 네.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네.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현 시점에서 네. 강해요. 기본적으로 KGC는 맞아요. 강한데 네. 어떤 통곡의 벽 느낌이 있는데 이게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이냐. 그렇죠. 요거 좀 만만한 통곡의 네. 벽 같은 느낌. 지금 상태에서는. 네. 네. 벽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벽의 높이가 좀 낮긴 한데 걸려 막 이런 느낌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KGC가 이제 벽을 좀 더 높일 필요는 있고 그거는 이제 댓글에서 좀 댓글에 답변해서 말씀 갖다 좀 드렸고 지금 근데 KGC도 이제 보는 어떤 약점들이 있는 게 뭐냐면 오세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 조절을 해줘야죠. 물론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 워낙 입증을 많이 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뭐 플레이오프 때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벽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끌고 가느냐,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럼 KGC는 플레이오프 때 과연 경쟁력이 어느 정도일까를 이제 좀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장에서는 오세근이 플레이오프 때문에 너무 무섭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정규시즌을 봤을 때 오세근이 최근에 약간의 이제 기복도 있고 이제 뭐 아예 좀 많이 안 뛰는 날도 있고 네. 최근에 아예 뭐 캐롯전에는 결장을 했죠. 아예. 예. 그러니까 부상이 없고 웜업까지 다 했는데 결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KGC가 조금 이제 향후에 어떤 이제 단기전을 보면서 기다리는 것 같고 그때 김상식 감독님이 상대 스몰 라인업에 3점 많이 던진 팀이라 뭐 이제 퐁당퐁당 일정도 있어서 결장을 시켰다. 이게 사실은 KBL에서 좀 보기 좀 드문 어떤 뭐 그런 관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그 NBA에서 자주 보는 로드 매니지먼트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이 뭐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내부적인 어떤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세근 선수가 거기서 이제 훈련량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컨디션 자체 또는 경기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훈련량
양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선수들의 어떤 부상 우려 또는 체력적인 부담감에 대한 우려, 체력의 어떤 부담감이 많이 생기면 부상에 대한 어떤 빈도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근거로서 오세근 선수를 이렇게 로드 매니지먼트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건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KBL에서도 이런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가 결국 나오는 게 일정이 굉장히 터프하다. 그렇죠. 그 부분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감독님들이랑 뭐 이제 최근 스케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백투백이 또 퐁당퐁당해. 아유 너무 터프하다. 그러다가 또 한 일주일 쉬고 갑자기 또 경기하고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타이트했다가 굉장히 루즈했다가 일정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에 물론 이제 뭐 슈퍼리그의 어떤 변수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또 와 있는데 지금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 KBL 정규리그 일정에 대해서 조금 약간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나 이런 맞아요. 부분에서. 그 부분도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KBL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정규리그 일정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짜면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 뭐냐면 아니 2, 3일의 텀을 두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짰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전창희 감독 그렇게 이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설날 때 되면 우리는 항상 전주에서 창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왜 남부 지역으로 끊고 그렇죠. 위쪽은 위쪽으로 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KCC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거긴 전주인데 그렇죠. 차라리 서울 올라가는 게 나은데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느슨한 그렇죠. 일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부분은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단 KBL의 터프한 정규 일정에 대해서 그게 터프하다라는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어요. NBA도 백투백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그리고 쉼없이 경기를 하는데 거기는 48분 하는데 물론 거기는 기본적으로 로테이션 와서 돌리는 부분이 있지만 주력들은 대부분 35분 안팎을 뛴다고요. 뭐 많은 팀들 뭐 뉴욕이나 뭐 토론토 이런 팀들은 40분씩 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로드 매니지먼트를 하고 로테이션 폭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있었던가. 그냥 터프하진 않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터프하면 이렇게 하라고요. 오세근 선수. 그쵸. 뭐 로드 매니지먼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그 감독님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고 주력 선수도 그렇게 쓰면서 뭐 터프하네 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또 비판에 대한 어떤 100% 비판의 어떤 그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거 정규리그 기간이 지금 이제 3월까지 하면 끝나고 그다음 플레이오프인데 이거 사실 예전부터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예전에 4월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중계의 어떤 문제, 야구 시즌과 겹치는 문제. 근데 사실 또 이제 일반 팬들은 야구 개막한다고 해서 농구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농구 보려고 야구 안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가려면 이게 또 얘기가 되려면 이건 진짜 1박 2일 얘기를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저기 스포츠사 뭐 KBS, SBS, MBC 스포츠 여기에서 이제 계약을 할 때 사실 거기에서 뭐 끊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프로야구 개막 전까지 최대한 겹치지 않게 끊어라. 안 그러면 방송을 갖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엉뚱한 채널에 방송을 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티비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건 철학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농구 시즌이 있을 때 그럼 야구 시즌하고 피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어떤 일정을 우리 스스로 짠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끔 방송사를 구해와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저는 그런 철학 또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면 일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되는 게 일정을 좀 줄였죠. 세상 천지에 지금 프로리그가 일정을 줄이는 리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늘리려고 하고 있고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는 최대한 늘리려고 어쨌든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구도 제가 볼 땐 KBL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원칙은 세우고 가야지 만약에 이렇게 세우지 않고 뭐 야구 시즌 펼치니까 우리는 좀 다른 이거는 농구 팬 우롱하는 처사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플레이오프 때 다 정상 중계되고 되면 사실 아닌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OTT 시대 아닙니까? OTT.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사실 이제 최근에 작년인가 K리그가 이제 쿠팡 플레이와 독점 중계권 계약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됐었죠. 이게 지상파는 아니면 지상파 케이블이 아니라 OTT랑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신선하지만 또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어쨌든 농구는 좀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스포츠고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진짜 냉정해 봤을 때 KBL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리그예요. 정말 많지 않은 리그예요. 예. 현실적으로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예.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왜 자꾸 왔다 갔다 거려? 그렇죠. 너무 또 과하게 말하면. 과한 게 아니고 이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왜 MSG를 타 자꾸? 죄송합니다. 인기가 없어요. KBL은 인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실 뭐 KBL은 야구랑 경쟁하고 뭐 아니면 뭐 이제 우린 지상파 중계를 했다니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중계가 되고 이 리그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노출이 돼야지 지금처럼 어떤 방송사의 어떤 뭐 입김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죠. 방송사의 어떤 요구에 니즈에 맞춰가다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진한 씨 유튜브 중계하다가 갑자기 또 작년에 또 이제 뭐 안 하다가 네이버 또 안 하다가 막 왔다 갔다 매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팬분들이 댓글로 뭐 이번 시즌은 네이버 중계 안 하나요? 막 이런 걸 물어볼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중계는 중계대로 애매하게 되고 저는 이것보다 정상적으로 리그 운영에 포커스를 두고 스케줄을 짜고 선수들 부상 없이 조금 더 이제 그 백투백 줄이고 4일간 3경기 이런 7일간 4경기 이런 거 줄이는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좀 이제 중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어떤 시도도 고민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은 매 시즌 진짜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러면서 팬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포티비 중계가 좀 애매해요. OTT 같은 하프 OTT야 여기가 지금요. 하프 OTT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부 팬들에서는 좀 더 이제 편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아예 보편적으로 하려면 그럼 네이버도 그냥 네이버에도 개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조금 얻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네이버에도 풀고 다 풀어요 다. 아예 다 풀던가 아니면 OTT 시대로 해가지고 가려면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가든가. 그렇죠. 예. 이런 방법을 갖다 택해야지. 지금 좀 애매해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네. 오색은 매니지먼트 얘기하는데 갑자기 일정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또 나중에 기회 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나온 얘기가 KGC, SK는 이제 3월 초에 이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그 슈퍼리그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팀의 대선 요게 변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팀 감독님이 약간 걱정하는데 요거는 뭐 저희가 나중에 또 그때가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슈퍼리그 제가 KGC 풀기자로 갑니다. 풀기자로 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월 27일 정도에 이제 쪽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인상공사에 대해서 좀 많이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공사에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파헤쳐서 탁탁탁 얘기를 탁 건드려주시고. 인상공사에서 이륜농구를 좋아할까요? 이동환 기자가 그렇게 똥을 싸놨는데. 아니요 정작 관계자분들은 만나면은 잘 봤다. 그분들도 팬이 있어야 사는 분들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똥을 싸놓고 내가 지금 똥 치우러 가게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원래 선배의 몫은 후배가 싼 똥을 치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 똥이 KGC 우승의 걸음이 될 수 있다. 걸음으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이제 주간 성적 1승 1패입니다. 현재 이제 3위인데 2위 LG와 한 게임 차고요. 그 이제 캐롯의 정말 로스에게 극적인 역전 중거리슛 맞고 패했지만 바로 다음 날 또 이제 DB를 잡으면서 다시 연패 위기에 벗어났습니다. 어쨌든 이 팀이 지금 그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꾸준히 좀 상승세를 타면서 계속 상위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현대모비스가 캐럿에 약해요. 네. 그 얘기 안 했으면 지금 오전 전패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SK 전희철 감독은 이제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LG하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보면 1.5배속 같다. 활동이 너무 좋아서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캐럿 김승인 감독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현대모비스 10등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만해. 그게 농담이지만 캐럿 지금 5전 전승인가요? 그렇죠. 4전 전승인가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렇죠.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트랜지션 구조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지금 빅맨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트랜지션 농구하면은 네. 이제 가드들이 좀 주도를 한다든지 왜냐면 빠르고 드리블을 할 줄 아니까 혹은 이제 장신 포드 최준용 같은 장신 포드들이 볼 핸들링이 되면 주도를 한다든지 약간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대모비스는 우리는 빅맨 이 현대모비스의 어떤 팀 컬러가 너무 잘 드러나는데 트랜지션마저도 빅맨 중심이다. 예. 이 팀이 지금 트랜지션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요? 이우석이 굉장히 빠르죠. 그쵸. 프림이 활동량이 좋죠. 맞아요. 이 두 선수가 사실은 이제 뭐 이우석은 이제 백코트 자원으로 분류는 되긴 하지만 내외곽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선수. 그렇죠. 빅맨 자원이고. 프림은 빅맨이지만 굉장히 활동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팀과는 좀 독특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SK와 비교를 해보면 SK는 좀 더 세련된 어떤 그 빅맨진, 윙맨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그보다 좀 거칠긴 하지만 활동량이나 어떤 그 거침의 어떤 터프함의 정도는 좀 더 강하다. 그렇죠. 그런 이제 강점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구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프림 말씀하셨던 프림을 이 트랜지션에서 활용하는데 네. 수비 성공하면 프림이 무조건 가운데 레인으로 쭉 치고 나가서 실 동작이라 하죠. 미는 동작, 미는 동작으로 페인트 쪽 한가운데 자리 잡고 네. 여기서 가드들이 패스로 빠르게 아웃렛 패스를 빠르게 뽀른만 하면서 빨리 페인트 존에 엔트리 패스가 투입되는 그리고 거기서 안 됐을 때는 뭐 장재석이나 함준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세컨 브레이크 혹은 거기서 또 파생되는 외곽 찬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빅맨 중심으로 무조건 가는 트랜지션조차도 그래서 조던 감독이 선수들에게 프림을 무조건 봐달라. 네, 트랜지션 상황에서 그리고 가드들은 드리블로 넘어오려 하지 말고 빨리빨리 패스로 넘어와서 인사이드 쪽으로 봐주는 식으로 좀 트랜지션 게임을 잡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그 현대모비스가 주중에 한 5일 정도 휴식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또 속공 훈련만 했대요. 그렇죠. 조던 감독이 이제 아예 잡았더라고요. 우린 세트업 패스는 안 된다 아직. 우리는 아직 선수들이 오프볼 움직임도 떨어지고 세밀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트랜지션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훈련할 때도 연습 게임 할 때도 뭐 11초 안에 이제 서로 공격을 하는 샤클락을 11초로 잡고 하는 이런 훈련을 했는데 최근에 어쨌든 속공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확하게 설명 좀 잘해주는데 이게 저는 현대모비스가 가야 될 지금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여자 농구에서 짬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짬바, 언니빨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2, 3년 차의 선수들은 언니빨을 당해낼 수가 없다. 물론 그게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구력이 떨어지는 부분하고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선수들이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냐 봤을 때는 그냥 막 밀어붙여야 돼요. 실수가 좀 나오더라도 에너지 레벨과 힘으로 그냥 그래 그 베테랑한테 체력이 떨어지면서 뭔가 실수를 유발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말리죠 당연히. 그렇죠. 이동환 기자가 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저도 이제 당황해서 실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셋업 패스를 한다. 그랬을 때는 제가 무조건 이기죠. 그렇죠. 네,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 노련함에 당할 수가 없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지금 이제 가장 좋은 거, 나쁜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거는 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활동량이 리그에서 최상급이다. 정말 최상급이다. 맞아요. LG하고 지금 현대모비스. 네, 그렇고 뭐 캐럿도 있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션만의 어떤 독특한 구조 또는 이제 그 조직력이 필요한데 거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리바운드 잡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웃렛 패스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줘야 돼요. 근데 아바렌토스가 그거를 좀 뭐랄까 덜크덕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혼자 돌파하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 아바렌토스한테 첫 패스를 빨리 이우성한테 뿌려줘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뭐 아바렌토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양동근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리딩을 하면서 뭔가를 하겠죠.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아바렌토스의 어떤 그 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프림이 만약에 그 자리 잡았을 때 이제 엔트리 패스 넣어주는 거 이 부분도 이것도 노련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또는 두 번째로 이제 세컨 브레이크를 할 때는 그 빅맨이 나와서 스크린 쳐주고 거기에서 쑥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뿌려주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오프드볼 무브를 해서 뭔가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조직력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이 좀 투박하죠.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활동력이 굉장히 좋은데 투박하단 말이죠. 그렇죠. SK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거를 하는 건 되게 좋은 거다. 왜냐면 이거 방점 찍는 거는 우리는 셋업 펜스에서 말려
2대2 수비를 만약에 정적으로 했을 때는 완전 말리니까 여기서는 셋업 패스의 효율이 떨어져. 정확한 지적이고 그래서 트랜지션을 많이 가미해야 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대모비스이 지금 두 가지 그런 약점들이 있는데 이게 서서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개선이 되다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결국 플레이오프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큰 힘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미래 다음 시즌에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여러 가지를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는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바라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최진수와 신민석 카드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캐럿전에서 최진수, 신민석을 이제 4번으로 쓰면서 원빅 라인업을 이제 좀 쓰는 부분을 고민했는데 사실 이게 막상 경기에서는 그렇게 오래 활용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캐럿을 스몰 라인업에 그냥 오히려 당하면서 좀 이제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은 지금 최진수가 사실은 그 지난 이제 비시즌 동안에 팀 훈련을 많이 같이 하지 못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몸도 늦게 올라 그러면서 로테이션에서 아웃됐다가 최근 다시 들어오고 여기 신민석까지 쓰면서 지금 4번 이 두 선수를 4번으로 스트레칭 4번으로 쓰는 어떤 원빅 라인업도 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동현 감독의 말로는 이번에 게스트 테스트를 조금씩 해보고 그 피바 브레이크 때 대표팀 휴식기 때 그때 한번 이제 좀 수정 보완하면서 계속 플레이오프 때도 쓸 수 있는 카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활동력을 보면 상대의 에이스 킬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한 10에서 15분 정도 플레이오프에서 유의미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쟁력이 있죠. 근데 지금 공격력 자체나 뭐 슈팅의 어떤 밸런스는 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신민석은 저는 처음엔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신민석이 이제 그 다리 짧은 조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우석 선수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뽑은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3점슛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 커요.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저는 당장 실존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좋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수비는 약해요. 수비는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당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좋은 활동력을 가지고 리바운드 참여 능력이 좋습니다. 이 선수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비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면 이걸 개선시키면 되겠다. 즉 이제 현대모비스의 어떤 활동력 농구에 가세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캐럿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천적이기 때문에 스몰라인을 사용을 했을 때 빅라인업이 되게 굼뜨면서 뭔가 약점을 찌르면 쿵 하고 맞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런 실험을 갖다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는 캐럿이 불안한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그런 이제 캐럿의 조직력을 무너뜨린다면 그런 이제 어떤 그 지점을 넘어설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현대모비스가 계속 앞서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 빅라인업인데 조직력을 갖춰줘. 빅라인업이 조직력을 갖추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빅라인업, 스몰 라인업 이렇게 했을 때는 스몰 라인업이 높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부담감 또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빅라인업이 조직력을 갖췄을 때 이 스몰 라인업으로 대적했을 때는 한 3승 7패 4승 6패밖에 못해요. 그 대표적인 팀이 SK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그런 이제 과도기에 있다. 그리고 이런 테스트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캐럿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캐럿 주간 성적 2승 2패입니다. 네, 현재 이제 5위 20승 19패 5할 이상 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캐럿이 뭐 이제 여전히 뭐 6강권에서 계속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성현의 3점이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정확하게는 그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조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4라운드까지 33.7%로 마무리를 했는데 5라운드 두 경기에서 27.8%. 굉장히 좋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전성현이 무서운 게 이번 시즌 진짜 무서웠던 게 3점이 딥스리를 다 던지는데 볼륨도 높고 그러니까 성공 개수도 많고 성공률도 막 40%대였다가 4라운드 한 라운드 동안 33% 이게 일반적인 선수라면 괜찮네 3개 던져서 1개면 괜찮네라고 말한 수지만 전성현은 사실은 전성 기준에서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5라운드에서는 정말 뭐
겨우겨우 뭐 이제 넣는 시기에 그리고 이제 연속 3점 성공 기록도 깨지고 그래서 이게 전성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가? 이게 체력적인 이슈 때문인가 결국에는 아니면은 그 사건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때문인 건가? 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저는 같이 복합됐을 거라고 봐요. 전성현 선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거의 체력적 어떤 부담감이 있을 거고. 근데 또 하나는 또 캐롯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의존도가 너무 심하긴 해요. 전성현이 다 해야 되는 구조. 그렇죠. 네. 거기에서 수비를 뭐 예를 들어서 거의 이제 더블팀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최대한 많이 이제 집중 견제를 하고 1.5명의 어떤 수비수를 달고 다니는데 그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이 선수의 어떤 슈팅이 워낙 좋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갑자기 NBA 얘기인데 댈러스가 요즘에 힘들었던 게 루카 돈치치가 공 맞아보면 트랩을 가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4명이 너무 공격력이 떨어지고 폭발력이 떨어지니까 음. 요즘에 전성현이 뭐 모비스전도 그렇고 노골적으로 트랩을 당하고 여기서 사실 로슨이라는 해결사가 있긴 한데 이정현이 또 이제 이게 업앤다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전성현 잡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폭발력이 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지금 돼 있어서 아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캐롯이 어쨌든 지금 팀들이 계속 전성현에 대해서 더 강한 수비 준비해오고 또 다른 수비 준비해오고 이제 미드레인지 게임 워낙 요즘에 잘하니까 그것도 잠그려고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서포트가 있어야 돼요. 다른 선수들의. 예, 그렇지 않으면 아 결국에 이게 6라운드 시즌이라 되게 좀 전성현이 힘들지 않을까. 체력이 너무 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리고 이 선수의 그 기본적인 약점,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지는 않죠. 좀 느리고 운동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집중 견제를 당하면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긴 합니다. 뭐 미드 점퍼도 괜찮고 2대2 공격 또 이제 비중을 갖다 늘리는데 2대 공격은 사실은 패싱은 그냥 뭐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 3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시너지로 이제 2대 공격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걸 이제 곁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이제 약점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심리적 부담감, 체력적인 부담감, 그리고 캐럿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전성현 본연의 약점. 이 네 부분이 지금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떨어지는데 올라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네. 뭐 경기를 한 시즌 치르다 보면 사이클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전성현이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긴 하는데 캐롯의 어떤 시스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극복이 될 것인가라는 그렇죠. 부분에서는 캐롯의 시스템 때문에 극복이 좀 지연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피바 휴식기가 있으니까 그때 체력적인 어떤 보충을 하고 또 캐롯 김승희 감독도 시스템을 약간 보완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현 선수의 어떤 3점 성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MVP 레이스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전성현이 사실 지금 상황이면 MVP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근데 5라운드 두 경기에서 27.8% 그리고 여기서 이제 3점 성공률이 좀 더 떨어지고 뭔가 5, 6라운드에 임팩트를 좀 더 못 가한다. 그랬을 경우에 캐롯이 지금 4위 안으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1위, 2위 팀, 뭐 KGC, SK, 현대모비스 뭐 지금 딱히 선수는 마땅치는 않은데 뭐 KGC 같은 경우는 변준영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렇죠. 뭐 여전히 네. 오승은 있고요.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MVP 판도가 어떻게 좀 결정이 될 것인가 이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